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원 법인세인데요. 이원 법인세하고 이제 금융손실손해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네. 네, 이것도 후보가 나왔는데요. 그 후보는 보면 아까 이제 법인세가 이제 57억 달러를 마이너스니까 돈을 안 냈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이게 냈다는 거고 얘를 뭔가 환급 개념이 되는 건데 예,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 법인세 효과 때문에 사실은 2024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 2.86달러의 순이익인데 EPS가 37% 떨어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안 좋네. 뭐 사업이 안 좋구나. 그럼 넘어가죠. 음, 그러니까 그런 데서 투자 기회를 못 잡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얘가 만약에 법인세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얼만큼 주냐면 대략 뭐 한 40억 달러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뭐 에너지처럼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산수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많이 없었다고 하면 57이 빠지면 얼마지? 뭐 40? 40이면 얘가 18이었으니까 순이익이 대략 한 두 배보다 조금 넘는구나. 그럼 주당 음, 순이익이 얼마였을까? 요거보다 두 배 조금 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언제 주식수 찾아가지고 뭐 나누고 그러니까 대충 하자는 거죠. 예, 전 예, 대충 합니다. 그럼 대략 1.8달러에서 한 2달러 그렇죠. 정도 됐겠구나. 2달러로 잡읍시다. 그냥 2달러. 그럼 예, 2달러하고 지금이 2.86달러면 40%가 느는 거예요. 그렇죠. 법인세를 빼면. 예, 그러면 우리가 40%가 늘어난다, 올해 늘어난다라는 개념과 음, 37%가 감소합니다라고 봤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놓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보고 이거는 좀 감소가 아닌데? 늘었는데? 그 다음 년들도 느는데? 그럼 2년 연속 느는 건데? 라고 판단하는 사람과 음, 감소했다가 느는 거, 회복하는구나라고 보는 사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런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네. 텍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 부분이 네, 여기 보면 디퍼드라고 나오는데 이게 음, 이제 이연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안 내고 다음번으로 미뤄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요 영향이 뭐냐면 왜 발생하냐면 회계상의 이익과 세금을 신고할 때 이익이 달라서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누적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법인세를 안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실이 계속 나면 그 다음에 요 손실이 나면 요거를 평가 충당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놔요. 나중에 이제 평가 충당금 설정을 했는데 회사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평가 충당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손실을 마이너스 치려고 이제 이렇게 뭐죠? 막 이렇게 저축같이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거든. 나중에 예, 치려고. 근데 이게 갑자기 회사가 이익이 나는 대로 바뀌네요. 순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 예전에 쌓아놨던 이 저금통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이 저금통을 이제 깨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연 법인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래 수익이 확실시되면 요때 뭘 하냐면 이연세 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평가 충당금, 예, 저기 뭐죠? 아까 말씀드린 이 저금통을 깨고 이걸 평가 충당을 깬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어디다 반영하냐면 손익계산서에 이연 법인세로 마이너스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바꿔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이제는 네, 환급받는 형태의 개념으로 이제 그냥 치는 개념이 이연법인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부상의 이익이지 실제 현금 유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당금으로 쌓아놨던 거를 그냥 이제 마이너스로 처리해서 장부상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 거지 캐시플로우가 유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그건 현금 흐름표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연법인세 효과는 일반적으로 일회성이죠. 왜냐하면 누적 예, 손실이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정부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돌려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매년 돌려받는 건 아니니까 다음 연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음, 아까 우버 같은 경우에도 밑에 많이 발생했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일단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그게 사라졌을 때 이익이 줄기 때문에 저 EPS가 줄어드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EPS가 앞에 없어진 요 부분들 덜어내는 거 있잖아요. 요 일회성을 빼내는 것. 예, 음, 요거를 빼내는 거를 우리가 지표를 넌갭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갭 EPS는 저걸 다 포함한 걸 말하는 거고요. 넌 예, 갭은 저 일회성을 빼내면 그렇죠. 넌갭 EPS는 여기에서 아마 4.5로 안 찍혔을 거예요. 낮게 음, 찍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넌갭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연법인세 효과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음,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마지막 이어서 금융손익, 이자손익도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러니까 금융손익, 이자손익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보면 이렇게 먼데이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자 이익이 많이 발생한 케이스, 브루필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한 케이스,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보면 2,100만 달러인데 순이익이 3,200만 달러 발생했잖아요. 예, 그 사이에 제가 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요거 요거 설명드렸고 지금 요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금융 비용.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라는 게 거의 이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자 비용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거는 금융 수익이 생겼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600만 달러의 금융 수익이 생겨서 순이익을 낸 이런 케이스죠. 자, 그럼 금융 손익이 발생하려고 하면 무조건 재무 상태표를 보는 거예요. 손익 계산서는 제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졌죠. 연결을. 예, 재무 상태표의 결과로 손익 계산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알을 낳는 거예요. 그냥 딱 예. 얘가 닭이고 얘가 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얘를 안 보고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음, 얘를 봤더니 전재자산 16억 달러 중에서 무려 한 15억 달러 가까이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대부분 뭐 채권, 단기 투자 1년짜리 미만의 이런 채권들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거기서 이자 발생한 게 여기 나오니까 먼데이닷컴은 앞으로도 이게 계속 발생하겠구나. 그렇죠. 만약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 순이익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회사구나. 그리고 아, 이 회사는 유형자산이고 뭐고 아무런 투자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한 사업 모델을 음, 가지고 있구나. 음, 그래서 영업이익자 전환하면 상당히 매력적이고 저 현금을 가지고 M&A 하거나 이런 요력들이 생기는 회사구나. 이렇게 그렇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브룩필드 같은 게 그 반대예요. 영업이익이 무려 22억 달러를 냈어요. 와, 예. 와우, 이러잖아요. 근데 수익이 마이너스 6억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업 외손익이 마이너스가 크잖아요. 예, 요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배주민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되는 이슈. 그걸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금융 비용이 무려 10억 달러가 나간 거예요. 그럼 얘가 계속 나가면 이익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예, 계속 나갈지 안 나갈지 어떻게 예상하면 될까요? 그럴 때 재무상태표를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봤더니 부채에 보면 차액금이 네, 빚이 120억 많네. 달러가 이 120억 달러가 만들어내는 이자 비용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몇 프로짜리냐 그러면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트 몇 프로짜리 몇 프로짜리 몇 프로짜리 몇 년짜리 다 있거든요. 이 계산해보면 대략 한 7, 8%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싼 거는 또 쌀 거고 비싼 건 비싸고 아마 그게 이제 가중 평균에서 나오는 가격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음, 어쨌든 요 차액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액금이 안 줄어든다. 분기별로 안 줄어든다. 아니 분기별로 는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도 올해도 안 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대신 금리가 떨어지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금리가 줄어들면 이런 차입금이 많은 회사들은 좀 유리할 수는 있지만 브루필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금융 비용이 계속 발생해서 순이익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회사구나. 그래서 얘도 정리해드리면 이자 수익 발생 기업은 재무 상태표에 현금성 자산과 단기 투자 자산이 많고 그 비중도 되게 높은 기업. 그래서 이자 수익이 꾸준히 발생할 거고 이자 비용 발생할 기업들은 요 현금성 자산과 단기 투자 자산 비중이 매우 낮고 가용 자금이 별로 없는 거죠. 부채에 보시면 차입금 비중이 되게 높은 이런 케이스로 나타날 겁니다. 예, 그래서 빨간색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 이자 수익 비용은 자산 구조가 급격히 변동하지 않는 한은 매년 해당 자산의 변동 비율만큼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손익을 예상하고 하셔야지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먼데이닷컴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1인데 순이익률이 요 위에 녹색으로 높잖아요. 예. 한동안 또 계속 이게 영업이익률보다는 늘 순이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 그 그렇죠. 현금을 써서 M&A 하지 않는 한은 예.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음흠.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사이트에서 그 전자공시로 가는 것만 하나 하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원래는 항상 일찍 끌려고 마음 먹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지금 맨 처음에 우버를 볼까요? 네, 예. 우버로 눌러 보시면 네, 우버가 보시면 여기 보면 네, 전자공시 바로가기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보면 예. 딱 있어요. 네, 전자공시 바로가기. 이 링크를 제공하는 곳이 사이트에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저거 찾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근데 거의 안 눌러보시는데 여기 전자공시 바로가기 누르면 이 우버에 바로 전자공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애드가에 가서 뭐 종목 찾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최근 네, 공시들 다 있고 나는 분기 거를 보실 거면 여기 눌러서 10Q를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여기 뷰 올로 누르면 쭉 다 나옵니다. 10Q, 10K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연간 쪽에서 내가 데이터를 활용할 거다 봐야 된다면 10K를 누르시면 되고 분기를 봐야 된다 그러면 10Q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링 데이터를 눌러서 10Q를 눌러서 들어가면 이제 막 제가 아까 찾아냈던 여기 쫘르륵 나오는데 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왼쪽에 여기 섹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손익계산서로 바로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노트 그리고 뭐 인컴 텍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갈 수 있죠. 이렇게 가서 좀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섹션을 누르시면 이걸 좀 찾아서 하실 수가 있고 어떤 특정 단어를 찾겠다 그러면 컨트롤 F 누르셔서 뭐 나는 아니, 뭐 텍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텍스가 반영된 글만 딱딱딱 찾아줍니다. 이렇게. 네. 음. 그러면 이 텍스에서 아까 제가 변동된 부분들을 찾아내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네,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에드가를 활용해서 뭔가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기로 음. 하고 그 전에 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좀 큰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하면 영향을 받을 만한 기업들 한번 찾아서 한번 다루면 좋은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준비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마지막에 다뤘었던 예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재무제표가 건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조언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항상 발란시트를 중요시 여기고 왜 부채가 적고 자기 자본이 많은 이런 기업들을 선호하는지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냥 설마 뱅크럽시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근데 네, 사실 기업이 꼭 망하기 때문에 건강한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실적과도 연결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부채가 많다 네, 보면 결국 비용이 네,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한 순이익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 볼 때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은 그만큼 순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언 버빈스였나요? 그거는 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좀 공유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기업 분석하다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발행하는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일반인이 보통 만드는 가계부랑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는 현금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돈을 그렇죠. 받으면 이거를 소득으로 찍고 돈을 쓰면 바로 익스펜스 비용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 캐시 어카운팅이라 그러는데 네, 집에서는 캐시 어카운팅을 쓰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미국 주식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게 달라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크룰 어카운팅이라 그래서 네, 한 번에 돈을 쓴 거를 한 번에 기록하지가 않고 나누어서 네, 쓰고 또 네, 나중에 이연해서 기록하고 막 이런 네, 게 맞습니다.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예전에 이제 총지배인 할 때 새로운 호텔로 옮겼어요. 그래서 옮겨가지고 재무제표 보고 뭐 손익계산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일하기 바로 전에 독일 총지배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보너스를 굉장히 두둑하게 받고 나갔습니다. 수천만 원을 받고 나갔어요. 저랑 네, 바통 터치하기 전에.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현금은 많이 썼는데 이거를 자기가 손익계산서에 넣지 않고 자기 그 파이낸셜 이어에 저한테 미루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팅을 안 한 거죠. 네네. 큰 아, 돈을 네네. 썼는데 캐시만 나가고 실제로 음.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하고 아, 나갔더라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순이익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기록이 되고 그쵸. 대신 네. 저는 이제 완전 폭탄 맞은 거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네네. 엄청난 비용을 제가 안게 됐으니까. 그쵸. 예,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없이 이제 오너한테 얘기해서 오닝 컴퍼니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 비용으로 다시 돌리고 다시 이제 재정비하고 결국 그 친구의 보너스는 삭감됐습니다. 제가 아, 네.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음. 그 기억이 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업이익만 보면 또 순이익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 순이익만 네. 보다면 또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순이익, 영업이익 다 봤는데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예, 세 가지를 좀 다 고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가급적이면 지표로 다 분석해서 스마트 스코어를 자꾸 찍어드리는 이유가 거기 보면 음, 현금 창출력, 안정성, 제가 보는 그 포인트들을 22개로 잡아서 점수화해서 스코어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본다는 거는 재무 분석을 끝낸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라서 저는 사실 재무 지표를 거의 안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니까 주석을 찾을 거다라는 거 아니면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스코어를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저 점수가 음, 찍히면 재무제표에 어떻게 찍혔다는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저는 다 음, 끝내는 편이고 그다음에 음,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다음 사실 강의가 그 주제인데 예, 이게 이렇게 기업들도 이게 예,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잖아요. 아까 이제 한글로는 이제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제 뭐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익이 아닌데 막 이익으로 해놓고 아니면 이익이 났는데 막 밀어놓고 막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세금 적게 내고 싶으니까 이익을 줄인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인센티브 받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요걸 싹 다 잡아내는 게 현금 흐름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는 현금에다 그렇게 일단 현금 나갔으면 써. 들어오면 써. 이렇게 써놓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보완하는 지표가 바로 현금 흐름표고 다음 시간에 바로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막 시작하려고 이제 손익계산서 아, 끝났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마침 오늘 딱 던져주셔가지고 아 그래 맞아 저 문제를 기업들이 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투자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현금 흐름표니까 그걸 수업을 이제 준비돼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현금 흐름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금 물음표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순간이거든요. 예전에 현금 물음표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 투자를 중단하는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아 그래서 네네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현금 물음표 배우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다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한번 분석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고요. 오늘도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난이도는 좀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난이도였는데 예시가 굉장히 좀 친근한 우버가 등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이해해야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다 분석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스토리를 이해하면 그 정도로 만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오늘도 저 재미있는 강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강의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더욱더 기대되는 거는 저희가 함께 진행하는 7월 3일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네, 어, 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도. 예, 제가 좀 신중하게 선정한 5개 종목 좀 확실하게 그리고 제가 선정에 따라서 좋게만 분석해 주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5종목에 대한 냉철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도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 감히 급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